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온 세상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해지곤 했는데 오직 하늘에 뜬 달과 별만이 마을 어귀를 지키는 장승처럼 희미하게 빛을 뿌려주던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호롱불 아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했기에 밤이 깊어지면 마을 길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와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 물소리만이 밤새도록 이 산골 마을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언덕. 배기에는 낡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든 김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를 꿈꾸며 밤낮으로 책을 읽는 데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방 창호지 문에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글 읽는 소리만을 담장 너머로 흘려보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꿋꿋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 여기며 멀리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김선비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수천 번을 읽어 외우다시피 한 문장들이었건만 그날따라 머릿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들어 도무지 책장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의 묵은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쾌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머리도 식힐 겸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기로 마음먹고 겉옷을 걸친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나서 대돌 위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거디를 끝낸 빈 지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담장 옆 감나무에는 잎을 모두 떨군 가지 끝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하나가 달빛을 받아 외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다가 대문을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열고 마을 앞 가을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가을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 맑기가 거울 같았고 밤이면 물 한 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김선비가 가을가에 다다랐을 때 물 흐르는 소리는 청아하게 귀를 울렸고 가을물 위로 비친 달그림자는 물결을 따라 일렁이며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은색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을가 큰 바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 애썼는데 차가운 물 기운이 전해져 오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낀 가을 건너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져 김선비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늦은 시각 인적 드문 숲 가장자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흐르는 물에 긴 머리카락을 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고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인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와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으며 물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어두워 그녀의 하얀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여인은 마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선비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슬퍼 보여서 김선비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김선비는 평생토록 책만 읽으며 살아왔기에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었으나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뛰기 시작하여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여 머리를 빗어 넘겼는데 그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아하고 고혹적이어서 김선비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혹시라도 다가가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감히 발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넋을 잃고 바라만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김선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머리를 매만지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김선비를 향해 한 번 더 묘한 미소를 보내고는 안개 속으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리며 멀어지는 모습은 마치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는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야 김선비는 긴 숨을 토해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에 남은 강렬한 떨림만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그는 여인이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더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했던 마을의 풍경은 낯설게만 느껴졌고 머릿속에는 온통 가을가에서 본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에 가득한 책 냄새가 왠지 역하게 느껴졌고 좁은 방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그녀의 하얀 얼굴과 슬픈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밤을 꼬박 새운 김선비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 늙은 하인 박노인이 주인의 기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선비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선비의 집안을 대대로 모셔온 충직한 하인으로 김선비를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운 탓에 그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반쪽이 되고 눈밑이 검게 내려앉은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밤새 편찮으셨습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김선비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저 밤에 잠을 좀 설쳤을 뿐이다. 물려가라. 하고 힘없이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고 숭늉만 몇 모금 마신 채 김선비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떴지만 김선비의 마음은 온통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읽을 수가 없었고 마당을 서성여 봐도 그 여인의 환영이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임을 알았으나 그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을 다시 만나야만 나을 수 있는 상사병임을 직감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찾은 듯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선비에게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며 방 안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박노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오며 날이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선비는 그 말이 귀찮게만 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마을이 다시 고요해지자 김선비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어젯밤 그 가을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그는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을 물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고 물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게 피어올라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을가에 도착한 김선비는 어젯밤 그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건너편을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실망감이 밀려왔으나 잠시 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나오면서 희미한 빛이 숲 가장자리를 비추자 그의 심장은 멎을 듯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 그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머리를 감는 대신 물끄러미 김선비가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묘한 기쁨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위 뒤에서 나와 천천히 가을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밖에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가을물이 신발을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는데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어딘가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사랑의 눈이 먼 김선비는 그 불길한 징조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하얀 손을 내밀어 김선비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고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김선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꼼짝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여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김선비에게는 그 차가움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고운 목소리로 무어라 속삭였는데 바람소리에 묻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었으나 김선비의 귀에는 마치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으나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가을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발을 멈추자 여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김선비는 여인과 한마디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서로의 눈빛만을 교환하다가 새벽달기 울기 직전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내일 다시 오라는 듯한 눈빛을 남겼고 김선비는 그 눈빛에 영혼마저 뺏긴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선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신발은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고 있던 박노인은 새벽녘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주인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나리, 도대체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이 꼴이 뭐란 말입니까? 박노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도 김선비는 아무 말 없이 멍한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주인을 업어 방으로 옮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팔다리를 주물렀지만
김선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선비네 집에서 곡소리가 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밤 가을가에서 도깨비 불을 보았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깊은 상월 마을에 평화롭던 공기가 서서히 무겁고 음산한 기운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마을의 짐승들과 늙은 노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하나를 비출 정도로 밝게 빛났지만, 김선비의 방 안은 여전히 한겨울 깊은 밤처럼 냉랭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정성껏 끓인 흰죽과 맑은 간장을 소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을 때, 김선비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벽을 보고 누워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군부를 지펴 따뜻했으나 김선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방 안의 온기를 모두 삼켜버릴 듯 차가웠고, 그의 숨소리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갈대소리처럼 거칠고 위태롭게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밥상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주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으나 김선비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퀭한 눈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상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눈밑은 수초로 문지른 듯 검게 죽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으며, 풍채 좋던 볼은 홀쭉하게 패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날이 한 숟가락이라도 뜨셔야 기운을 차리지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십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김선비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물냄새가 난다. 밥에서 비린 물냄새가 나니 치워라. 하고 헛소리 같은 중얼거림만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사람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김선비네 집에 이상한 기류는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밤새 들린 기이한 소리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근처에 사는 한 아낙은 지난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뒷간에 갔다가 가을가 쪽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듯하면서도 깔깔거리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었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불덩이가 김선빈의 기와집 담장을 넘어 가을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학식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김선비에게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언덕 위 기와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의 양계는 가득 찼지만 김선비는 오히려 해가 높이 뜰수록 기운을 잃고 시들시들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때때로 벌떡 일어나 앉아 그녀가 부른다 물이 차오른다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박노인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 주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것이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사악한 기운에 단단히 홀린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산속의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다는 촌장 어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잠시 이웃집 총각에게 주인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촌장의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평소와 달리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마을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숨어 짖지도 못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걸음을 재촉하며 제발 주인이 잘못되기 전에 무슨 방도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촌장은 박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곰방대를 탁탁 털며 심각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가을께 음기가 너무 강해졌어. 자네 주인 얼굴에 검은 기운이 서렸다면 필시 그곳에 사는 묵은 원혼이나 요물에게 홀린 개야 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그 가을가는 예전부터 터가 세기로 유명한 곳이라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짙은 날에는 마을 사람들도 접근을 꺼리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촌장은 박노인에게 당장 주인이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만약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그곳에 간다면 영영 사람의 형체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노인은 촌장이 준 붉은 팥과 소금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달려왔는데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노인은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고 방문 앞에는 팥을 놓아두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인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낮 동안 알아누워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을 번쩍 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기가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광기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빗은 뒤 갓을 쓰고 방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던 박노인은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나 주인의 앞을 가로막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날이 제발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밖에는 나리를 해치려는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김선비는 평소 하대 한 번 하지 않던 점잖은 성품이었으나 이날만큼은 박노인을 무섭게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비켜라. 내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앞을 막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고 평소에 김선비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압적이어서 박노인은 순간적으로 움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박노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지금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며 주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박노인의 걸음으로는 홀린 듯 날쌔게 움직이는 김선비를 따라잡기가 역부족이었고 어느새 김선비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차갑고 축축했으며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마을길을 휘감아 돌며 박노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 물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웅성거림으로 변해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한편 김선비는 무엇에 이끌리듯 몽롱한 상태로 가을가에 도착했는데 그의 눈에는 주변에 음산한 풍경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물안개 속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만이 환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인이 물 건너편이 아니라 가을 한가운데 놓인 징검다리 위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달빛을 등진 그녀의 자태는 어제보다 더욱 고혹적이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살짝 벌려 김선비를 향해 손짓을 했고 김선비는 그 손짓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빼앗긴 채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가을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김선비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몸이 뜨거워지며 알 수 없는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징검다리에서 내려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가벼운 몸놀림으로 김선비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가을 한가운데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지만 눈동자에는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고 피부에서는 묘한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여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의 포로가 된 김선비에게는 그 냄새마저 향긋한 꽃내음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두 손으로 김선비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 순간 김선비는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듯 든 여인은 김선비의 양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고 있었는데 김선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김선비의 귓가에 대고 내일은 더 깊은 곳으로 오세요. 그곳에 우리만의 집이 있답니다. 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감미로워서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힘없이 안기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뒤늦게 쫓아온 박노인은 가을가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 위에 비치는데 김선비의 그림자는 흐릿하고 희미한 반면 여인의 그림자는 아예 보이지 않거나 기괴하게 일그러진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안 돼, 날이 멀고 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턱 막혀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박노인이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한번 짓고는 김선비를 밀어내고 다시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사라지자 김선비는 끈 떨어진 연처럼 물속으로 털썩 주저앉았고 차가운 물살이 그의 몸을 덮치자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박노인은 기어가다시피 언덕을 내려와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인을 건져 올렸는데 김선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하늘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주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의 몸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져 마치 빈 껍데기를 업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여 주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던 박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선비의 가슴팍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크기가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 자국이 살을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산 사람의 흔적이 아니었고 이승의 것이 아닌 존재가 다녀간 죽음의 낙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내일 밤 주인이 정말로 저승길로 끌려갈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새 김선비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계속했는데 가지 마라, 같이 가자, 물속이 따뜻하다 같은 소름 끼치는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박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인의 머리맡을 지켰고 새벽 달기 울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무언가 긁는 소리와 쿡쿡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박노인은 귀를 막고 연부를 외우며 공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밤의 공포가 차에 가시지 않은 듯 짙은 안개만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왕진을 온 의원은 김선비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맥이 거의 잡히지 않네. 몸 안의 진액과 양기가 모두 말라버렸어. 이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일세.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의원의 절망적인 진단에 박노인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오늘 낮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갈고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묵은 쑥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모아 오늘 밤 횃불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참혹한 몰골과 지난밤의 괴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평소 인심 좋았던 김선빈의 집안을 위해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을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다가올 밤이 김선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각자 무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운명의 세 번째 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해를 보여주지 않아 대낮에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습니다. 김선비의 집 기와지붕 위에는 아침부터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를 부르는 곡소리처럼 들려 귀를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 나무집 하나 흔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 마을 전체를 감쌌는데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향해 간헐적으로 지저댔고 소들은 여물을 먹지 않고 불안한 듯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 주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퀭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지만 잠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마당을 오가며 비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님이 일러준 대로 오래 묵은 쑥을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아놓고 부정타지 않은 맑은 소금을 큰 항아리에 가득 채워 대문 옆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쑥 타는 냄새가 잡기를 쫓고 요물의 눈을 가린다는 옛말을 믿으며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쑥 잎을 하나하나 골라내어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오직 주인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늙은 몸을 혹사시키며 다가올 밤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김선비의 모습은 이제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덤에서 갓 파낸 시체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살이란 살은 모두 빠져나가 가죽이 뼈에 달라붙을 지경이 되었고 혈색 하나 없는 피부는 푸르죽죽하게 변해 검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는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거렸고 감겨있는 눈꺼풀 위로는 핏발선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박노인이 억지로 미움을 쑤어 입가에 가져다 대었으나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입을 벌리지 않아 미움은 턱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만 적실 뿐이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자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뒤에는 건장한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김선비의 방을 잠시 들여다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박노인을 마당 구석으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박노인 지금 자네 주인 상태를 보니 이미 혼백의 절반은 저승문턱을 넘었어. 오늘 밤 그 요물이 마지막 남은 정기를 취하려 들 걸세.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 자네 주인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촌장의 말에 박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촌장이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쳤습니다. 촌장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밑에 붉은 팥을 뿌리게 하고 대문 앞에는 가시가 돋친 엄나무 가지를 걸어두어 요물의 접근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오늘 밤 자네 주인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절대 힘으로만 막으려 해서는 안 되네. 이미 요물의 힘이 쉬어 장사 서너시 달려들어도 당해내지 못할 거야. 대신 주인이 가을가에 다다라 그 요물과 접촉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요물이 방심한 틈을 타 준비한 쑥 불을 피우고 소금을 뿌려 놈의 본체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촌장의 비책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김선비의 집 안에는 더욱 짙은 어둠과 한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김선비의 앓는 소리는 어느새 뚝 그쳤고 대신 기괴하게 뼈마디가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마치 뒤틀린 뼈를 억지로 맞추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에 청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박노인은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고리를 부여잡고 제발 시간이 더디 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깊어자시 밤 11시 1시가 가까워오자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그녀가 기다린다. 물이 마르기 전에 가야 한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굵고 탁해져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문을 긁어대던 손톱 소리는 칠판을 긁는 듯 날카로워 듣는 이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날이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거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며 문고리를 더욱 꽉 잡았지만 안에서 가해지는 힘은 늙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부서져라 열리고 마침내 김선비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실로 참혹하고 기괴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계에는 알 수 없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맨발인 그의 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바닥의 돌불이나 가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허공을 보고 웃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돌진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마을 청년 셋이 달려들어 그의 팔과 허리를 붙잡았으나 김선비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청년들을 집단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막지 마라. 내 신부에게 가는 길이다. 누구든 막으면 죽여버리겠다. 김선비가 내뱉은 말은 그의 평소 말투가 아닌 낯설고 섬뜩한 억양의 사투리였기에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청년들을 밟고 지나가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는 듯 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넘어진 몸을 일으키며 불을 켜라, 횃불을 밝혀라, 뒤를 쫓아야 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횃불에 불을 붙이자 어두웠던 마을길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수십 개의 불꽃이 춤을 추며 김선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치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횃불을 든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더욱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의 뜀박질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가볍고 빨랐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둥둥 떠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놓치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가슴을 찔렀고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고요했던 산골 마을을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가을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물 냄새와 썩은 흙내음이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 맑고 투명했던 가을물은 오늘따라 검은 먹물처럼 변해 있었고 물 한 개는 도끼 품은 뱀처럼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김선비는 가을가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멈춰서서 물 건너편을 응시했는데 그의 입계는 황홀경에 빠진 듯한 기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며 거리를 좁혀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물속 어딘가를 향해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물안개가 걷히며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지난밤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꼬리는 기괴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지 않고도 소리를 내어 김선비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방님,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인의 부름에 김선비는 오냐, 내 지금 간다. 내 사랑, 내 목숨을 다 주마. 라고 중얼거리며 거침없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고 종아리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점점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촌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놈이 물 한가운데 이르기 전에 애워싸야 한다. 쑥 불을 피울 준비를 하라. 촌장의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청년들이 가을가 양옆으로 넓게 퍼지며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물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김선비에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순식간에 길어져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했고 하얗던 얼굴 가죽이 조금씩 벗겨지며 그 속에 숨겨진 흉측한 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처녀가 아니었고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크게 벌리며 김선비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도 콩깍지가 씌었는지 여전히 사랑스러운 연인을 보는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르자 김선비의 몸은 급격히 굳어지며 움직임이 둔해졌는데 이는 여인이 뿜어내는 강력한 음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미리 준비해둔 쑥다발에 불을 붙여들고 물속으로 뛰어들 각오를 하며 맨 앞에 섰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박노인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선비는 여인에게 손을 뻗었고 여인의 차가운 손이 김선비의 손끝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을 휘감았고 가을가 주변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촌장이 쳐라 하고 고함을 지르자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횃불을 물 위로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빛에 놀란 여인이 잠시 주춤하며 괴성을 지르자 그 틈을 타 박노인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김선비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서운 속도로 박노인을 노려보며 물을 쳐올려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 박노인을 덮쳤습니다. 박노인은 물살에 밀려 넘어지면서도 손에 든 쑥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김선비의 허리를 휘감아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고 김선비는 반쯤 물에 잠긴 채 허우적거리면서도 여인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같이 가자. 물밑은 따뜻해.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여인의 목소리가 김선비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김선비의 눈동자는 이제 흰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산 사람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원한을 풀려는 물귀신의 끔찍한 혼례식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돌을 던지며 여인을 위협했지만 돌은 여인의 몸을 통과해 물속으로 사라질 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다급하게 소금을 소금 단지를 가져오라 고 소리쳤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장정 2명이 큰 소금 항아리를 들고 물가로 달려왔습니다. 여인은 소금을 보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듯 김선비를 방패막이로 삼아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김선비의 생명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았고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물을 잔뜩 먹어 기침을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젖지 않은 쑥 다발 속에서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방해하지 마. 내 거야. 내 서방님이야.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닌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절규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박노인의 손에 들린 저 작은 쑥 불씨와 촌장의 지시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을가는 횃불의 붉은 빛과 달빛의 창백함, 그리고 여인이 뿜어내는 검은 기운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물속으로 절반쯤 끌려 들어가 머리만 내놓은 상태였고 여인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완전히 수장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김선비와 여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물살을 가르며 돌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주인을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70평생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물살을 가르고 김선비와 여인 사이로 몸을 던졌는데 그의 손에 들린 쑥 다발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박노인은 이를 악물고 여인의 얼굴 정면을 향해 불타는 쑥 다발을 힘껏 들이밀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요무라 감히 우리 상전님의 귀한 몸에 손을 대다니. 박노인의 고함 소리는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우렁찼고 그 기세에 눌린 여인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쑥 타는 냄새는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 부정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독한 연기가 여인의 코와 눈을 덮치자 여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인이 주춤하는 사이 김선비는 마치 줄 끊어진 인형처럼 물 위로 픽 쓰러졌는데 박노인은 재빨리 주인의 멱살을 잡아채어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감싸 쥐었던 손을 떼고 다시 사나운 표정으로 달려들려 했으나 쑥 연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자 하얗고 곱던 피부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지 사람을 홀리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고 양기를 머금은 쑥 불 앞에서는 그 거짓된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뜨거워 뜨거워 하고 괴성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아서 듣는 이들의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촌장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지금이다 소금을 뿌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일제히 항아리에 담긴 굵은 소금을 한 줌씩 쥐어 여인을 향해 힘껏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소금이 여인의 몸과 주변 물에 닿자 마치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부은 것처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타탁 타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튀어올랐고 여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음기로 뭉친 요물에게는 살을 깎는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소금 세례를 맞은 여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감추고 있던 끔찍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푸석하게 변해 숭숭 빠져버렸고 배곡 같던 피부는 순식간에 수분이 빠져나가 쭈글쭈글해지더니 갈라져 내렸습니다. 붉고 탐스럽던 입술이 말라 비틀어지며 잇몸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듬성듬성 박혀있어 보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말라버린 마른 시체의 형상, 즉 미라어도 같은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횃불을 든 손이 벌벌 떨려 불빛이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가렸지만 촌장은 물러서지 마라. 지금 물러서면 다 죽는다. 불을 더 가까이 대라. 라고 외치며 독려했습니다. 본 모습을 들킨 요물은 수치심과 분노로 길길이 날뛰며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톱을 휘둘러 박노인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두려움보다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앞섰기에 마지막 남은 쑥다발을 요물의 면전에 던지며 맞섰습니다. 요물은 쑥불이 자신의 앙상한 가슴팍에 닿자 고통에 몸부림치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괴한 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서방님을 기필코 데려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횃불의 열기와 소금의 기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합 소리에 눌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물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비틀며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고 물 위에는 시커먼 거품과 함께 악취나는 기름띠만을 남긴 채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물이 사라지자 요동치던 가을물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자욱했던 물 안개도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다시 맑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을개는 쑥 타는 냄새와 썩은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노인은 물속에 쓰러진 김선비를 끌어안고 나리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며 흔들었지만 김선비는 눈을 하얗게 뒤집은 채 숨을 쉬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촌장은 급히 청년들을 시켜 김선비를 물 밖으로 끌어내 평평한 풀밭에 눕히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젖은 옷을 찢어내고 주인의 가슴을 압박하며 막힌 숨을 틔우려 애썼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박노인의 절규에도 김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색은 더욱 짙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촌장은 김선비의 손발을 주무르며 혈맥이 막혔어. 차가운 음기가 뼛속까지 들어갔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김선비의 등을 세게 두드리자 김선비가 쿨럭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한 사발가량의 시커먼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물에서는 썩은 이끼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요물이 김선비의 몸 안에 불어넣었던 사악한 음기 덩어리였습니다. 검은 물을 다 토해낸 김선비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고 멍한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박노인은 날이 살아나셨군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선비가 정신을 차리자 촌장은 서둘러 하산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곳은 터가 좋지 않으니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 어서 서두르자. 청년들은 탈진한 김선비를 업고 박노인을 부축하며 서둘러 가을가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왔고 짖지 못하던 개들도 다시 컹컹 짖어대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김선비의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아랫목에 그를 눕힌 뒤 온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천을 높였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꿀물을 타오고 촌장은 방문 위에 붉은 팥 주머니를 걸어 다시는 잡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급히 미음을 쑤어 날랐고 장정들은 마당에 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선비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숨 돌린 촌장은 마당 평상에 앉아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그 요물의 정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릴 적 들은 이야기인데 수십 년 전 흉년에 굶어 죽은 처녀 하나가 저 가을가에 버려졌다는 말이 있었지. 시집도 못 가보고 죽은 것이 한이 되어 저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둔갑해 지나가는 선비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연명해온 개야. 그동안 실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저 요물의 짓이었던 개지.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가 살아 돌아온 것이 천운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마당의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김선비의 방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몽롱한 정신으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멍자국과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물 냄새는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충직한 하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닭들이 일제히 목청을 돋우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꽃기오섬, 힘찬 닭 울음소리는 밤새 마을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을 몰아내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를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밤을 새운 마을 청년들은 기지개를 켜며 이제 살았다. 밤이 지났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주인의 잠든 얼굴을 확인한 뒤 그제야 긴장이 풀려 문지방에 기대어 깜박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김선비의 집은 간밤에 전쟁터 갔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져 있던 쑥 찌꺼기와 소금들을 깨끗이 쓸어내고 부서진 대문은 마을 목수가 와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이거나 아침밥을 지으러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김선비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싸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김선비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을 때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맑은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는 박노인이 빗자루질을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소리들이 어제와는 달리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입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주인을 보고 화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날이 기침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김선비는 박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음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에게도 내 곧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겠네. 박노인은 주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헛된 환영을 쫓는 어리석은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김선비가 대접하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막걸리를 넉넉히 준비하여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선비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네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고, 마을을 덮고 있던 공포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 완전히 녹아 없어졌습니다. 큰 소동이 지나간 후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던 쑥 냄새와 소금의 흔적들은 깨끗이 치워졌고, 부서졌던 대문도 마을 목수의 손길을 거쳐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되어 든든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알아누워 있던 김선비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당 끝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이 건강을 되찾은 것이 꿈만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부엌과 사랑방을 오가며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사온 제일 좋은 닭을 고아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끓여낸 삼계탕을 수시로 대령했고, 김선비는 그런 박노인의 정성을 생각하여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예전에는 책 읽는 시간에 방해된다며 밥상을 물리기 일쑤였던 김선비였지만, 이제는 박노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는 사람의 온기가 책 속의 지식보다 얼마나 더 따뜻하고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선비에 대한 평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저 양반님네라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함께 역경을 이겨낸 동지로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김선비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그의 안부를 묻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비님, 이제 몸은 좀 어떠신가요?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가 아주 맛이 좋으니 좀 가져다 드시지요. 지나가는 아낙네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선비의 가슴은 뭉클해졌고,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이 마을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제법 매서운 한기가 실려 있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둬들여져 곳간을 가득 채웠고, 마을 집집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 두어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문사를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었는데, 예전처럼 출세나 과거, 급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독서에 정진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낭랑하지만 여유로웠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문득 그 가을가가 보고 싶어져 두꺼운 속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따라 나서려 했으나 김선비는 괜찮네. 이제 내 마음이 굳건하니 헛된 것에 홀리지 않을 걸세. 잠시 마음을 씻고 오겠네. 라며 부드럽게 사양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가 도착한 가을가는 예전과 다름없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곳을 감싸고 있던 음산하고 눅눅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물은 투명하여 바닥의 조약돌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물가에는 마른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겨울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이 홀렸던 그 바위에 걸터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웠기에 요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음을 인정하고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진짜 중요한 생명을 잃을 뻔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제는 헛된 욕망이나 환상이 아닌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흰 국화 한 송이를 꺼내어 물 위에 띄워 보냈는데 이는 비록 요물이었으나 한때 슬픈 사연을 안고 죽어갔을 그 영혼을 위로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국화꽃이 물살을 타고 멀리 흘러가 보이지 않게 되자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아이들이 썰매를 타러 간다며 왁자지껄하게 가을 쪽으로 달려갔지만 김선비는 더 이상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은 요물이 사는 금지된 구역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마을의 놀이터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치자 김선비의 입게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김선비의 사랑방에는 마을 촌장과 이웃집 김서방, 그리고 박노인이 둘러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장작불을 넉넉히 지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문 밖에는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고구마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아늑했습니다. 촌장은 올해 눈이 많이 오는 걸 보니 내년 농사는 대풍이 들겠구먼.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려나 보네. 하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는데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웃들의 얼굴이 그 어떤 미인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큰일을 겪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이고 제일 귀한 약은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저 차가운 물속 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에이 선비님도 참 다 지난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운 것뿐입니다요. 라고 말해 방 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촌장과 김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김선비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마을은 마치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김선비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발이 시려오는 것도 잊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눈 덮인 마을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와 이곳이 사람 사는 세상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이부자리를 펴고 눕기 전에 잠시 먹을까라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얀 종이 위에 심청사달, 신증시다 이라는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는데 이는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앞으로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붓 끝에서 피어나는 묵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잡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쓴 글씨를 벽에 붙여두고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호롱불 심지를 낮추어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김선비는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는데 따뜻한 온돌 바닥의 열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눈이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고 가끔씩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와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위 눌림이나 악몽을 꾸지 않았고 꿈속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의 풍경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박노인도 건넌방에서 주인의 편안한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주인님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마을 태평성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지극정성 어린 기도는 밤하늘을 타고 올라가 별들에게 닿았고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듯 더욱 밝은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과 조왕신도 흐뭇하게 웃으며 이 집안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떠오르자 온 세상은 눈부신 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는데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을 열자 옆집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다가 김선비를 보고는 선비 아저씨 눈사람 같이 만들어요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눈을 굴리며 동심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사람들은 마음이 허하거나 외로울 때면 김선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헛된 욕망이나 환상은 한순간의 달콤함일 뿐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 후로도 김선비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너르게 보살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매년 겨울이면 꼭 고향 마을로 내려와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상골 마을에 가면 맑은 가을물 소리와 함께 김선비가 글을 읽던 그 기와집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밤이면 가을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 때면 김선비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요물을 물리치던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전해집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밤늦게 물가에 가지 말라고 이르면서도 마음이 바르고 굳건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여러분의 방 안도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김선비가 찾은 평화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무서운 꿈도 슬픈 생각도 모두 잊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물소리 바람소리 자장가 삼아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